이번 책은 황석영이 옮긴 삼국지 4, 5, 6권입니다. 삼국지 4권은 유비의 삼고초려로 시작되니까 207년경이었고요. 이어서 적벽대전은 208년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는 제10대 산산왕 때입니다. 자, 여기 잠깐 후 책을 보면요. 자, 우리가 지금 읽는 이 삼국지는요. 역사서 삼국지가 아니고 소설 삼국지연의, 그러니까 15세기 원나라 말 명나라 초기에 활동한 소설가 나관중이 지은 소설책입니다. 그럼 삼국지라는 이 역사책은 진수가 쓴 것인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위나라 역사를 다룬 위서 30편, 총나라의 역사를 다룬 촉서 15권, 오나라의 역사를 다룬 오서 20권, 이렇게 총 65권으로 되어 있다네요. 근데 진수는 그 진나라의 신하였고 진나라는 위나라를 이었기 때문에 삼국지는 위나라 중심으로 쓰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읽는 이 소설 삼국지연의는 총나라 위주로, 그러니까 나관중은 이 유비와 제갈량을 주인공으로 삼아 이 총나라 중심으로 이야기를 썼기 때문에요. 그 역사책 삼국지와 다른 내용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국지연의는 나중에 계속해서 이야기꾼이나 이 연극을 통해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널리 펴졌고요. 그리고 현대에는 영화, 컴퓨터 게임, 애니메이션 작품으로 만들어져 대중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그 3권 끝날 때요. 그때 수경 선생 사마휘와 그 서서가 제갈량을 추천하고 끝이 났었는데요. 그때 수경 선생 사마휘가 이 제갈량과 방통 중 한 사람만 얻어도 나라를 세우는 큰 일을 해낼 수 있다고 그때 유비에게 추천을 했잖아요. 그래서 유비가 이제 지금 제갈량을 얻으러 가는 길에서 지금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유비가 지금 이 장비와 관우를 데리고 지금 용중으로 그 제갈량 와룡 선생이었죠. 이 와룡 선생을 만나기 위해 떠나는데 첫 방문은 헛걸음치고요. 그리고 신야로 돌아옵니다. 두 번째 또 그 와룡 선생이 돌아왔다는 전가를 받고 다시 떠날 채비를 할 때 이때 장비가 마땅찮아 한마디 합니다. 때는 한겨울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시켜 불러오라고요. 그때 유비는 자, 맹자께서 하신 말씀도 못 들었느냐. 어진 사람은 이 어진 사람을 찾아뵙는데 바른 도리로서 하지 않으면 방에 들어가려 하면서 문을 닫는 것이나 같다. 이렇게 장비와 그 다음에 관우를 달리면서 같이 갑니다. 자, 그런데 도중에 눈까지 오고, 자, 그래서 뭐하러 한낱 이 쓸모없는 사람을 만나러 가느냐고 장비는 계속 투덜거립니다. 자, 열심히 그 추위와 눈길을 헤치고 도착하는데요. 그런데 또 헛걸음치고 맙니다. 근데 그때 그 유비가 간절한 마음을 편지로 남기고 또 다시 찾아오마고 떠납니다. 자, 편지글의 내용은 대강요. 그 사모하여 2번이나 찾아왔으나 못 보고 돌아가니 서운함이 이 서운함을 어찌 말로 다 하겠으며 자, 다시 목욕 재개하고 찾아와 조난을 뵙고 저의 작은 정성을 기울이려 하니 널리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3번째 찾아왔을 때 만남이 이루어졌는데요. 자, 그때 이 지금 3번째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그때 유비가 그 처음 제갈량을 보고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요. 신장이 팔척이어 얼굴이 관옥 같다. 머리에 윤건을 쓰고 몸에는 학창이를 입었는데 연한 기상이 마치 신선의 풍모다. 자, 이때 그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요. 한 20살 정도 되니까 아마 제갈량이 한 20대 중반 그리고 유비가 40대 중반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럴 때 제갈량이 저는 한낱 밭이나 가는 필부 두 분께서
잘못 전거하신 게지요. 장군께서는 어찌하여 아름다운 옥을 버리고 보잘것없는 돌을 구하려 하십니까? 이렇게 또 사양합니다. 그러나 그 유비의 정성에 감탄해서 어찌나 간절한지 여기에 감탄해서 마음이 움직이고 맙니다. 여기 후책에 보면은 이 그림이 참 잘 너무 마음에 들게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쪽이 지금 공명 학창이를 입은 흰색 학창이를 입고 이 깃털부채를 든 그리고 그 옆이 사마의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도 아직도 관우하고 그 장비는 투덜거려요. 그럴 때 유비가 뭐라고 하냐면요. 이때 그 사자성어 수어지교가 나오거든요. 자, 제갈량이 물이라면 유비, 나는 물고기다. 나는 물을 만난 물고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이렇게 그들의 불만을 잠재우는 거죠. 그때 제갈량이요. 어떤 비전을 유비 앞에 제시하냐면요. 자, 먼저 형주는 군사를 일으키고 천하를 다스릴 만한 땅이다. 자, 그리고 익주는 천하에 드문 험준한 요새와 그 기름진 땅을 가진 곳이니 이 두 곳을 취하라고요. 자, 이때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유비는 그 답답하던 가슴이 활짝 열려 마치 운물을 헤치고 푸른 하늘을 보는 듯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지금 그런데 사실상 유비는 땅덩이 하나 없는 처지인데 이 두 곳을 차지하라고요. 근데 이 두 곳은 지금 현재 누가 가지고 있냐면 형주는 유표, 그 다음에 익주는 유장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둘 다 한실 종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곳을 차지해야만 그 천하 삼분직에 이걸 강조하거든요. 제갈량은요. 그래서 나중에 중원을 도모하라고 처음부터 이런 비전을 주는 겁니다. 자, 근데 바로요. 기회는 생겨요. 유비가 상당히 운이 좋아서 그런지 유비에게 기회는 생기지만 어떤 기회가 생기냐면은 유표가 늙고 병치레가 잦아 인재를 제대로 돌보기 어려우니 나를 돕다가 내가 죽은 다음 형주의 주인이 되어주라고요. 이렇게 간청을 하거든요. 근데 유비가 어떻게 대답하면요. 공명에게 내가 어찌 그의 불행을 기회로 삼아 형주를 탈취할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사양합니다. 자, 그러나 결국 유표는요. 병세가 악화돼서 큰아들을 형주의 주인으로 하고요. 그리고 유비 현덕을 그를 보좌케 해달라고 이런 유서를 남기고 죽고 맙니다. 자, 그런데 채부인은요. 비밀리에 이 거짓 유서를 꾸며서 자기 소생의 유종을 형주의 주인으로 삼고요. 그리고 큰아들과 유비에게는 부고도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종을 데리고 양양으로 가서 대비하고 있는데요. 조조가 이때 대군을 이끌고 진격해 오고 있다는 소식에 이 채부인은요. 형주와 이 양양 9군을 조조에게 바치고 항복해버립니다. 그러나 그 결말은 씁쓸합니다. 조조에게 이 두 모자가 항복을 하고 돌아오는데요. 조조는 이 두 모자를 뒤쫓아가서 후한을 없애라고 우금에게 명령합니다. 자, 그래서 이용 가치가 없다는 이 조조의 계산이었는데요. 결국 항복하고 돌아가던 중에 이 두 모자는 우금에게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다시 한번 이 조조의 이 빠른 계산에 그 혀를 내두르게 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때 조조는요, 그리고 이 삼공의 직책을 없애고 자신이 모두 겸하기로 합니다. 그 조조의 마음대로 이 휘두르는 이 권력과 이 파워는 당할 자가 없죠. 자, 그리고요, 이때 조조는 또 그 지금 삼국지 그 다음 최고의 전략가인 사마의를 문화견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사마의가 어떻게 채택되는지는 자세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후책이나 아까 그 후책이나 그 다음에 사마의 다른 책을 보면요, 이 조조가 그러니까 이 사마이가 자기의 신하가 되지만 자기 아들 조비에게 이 사마이는 다른 사람의 신하가 될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경계할 것을 충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조조는 이 사마이를 책사로서 크게 쓰지는 않습니다. 자, 사마이는 이 후한 말에 이 사마방의 자식이었다고 하는데 이 사마방에게는요, 그 8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사마팔달 이런 말이 나왔는데요. 그 자에 그 이름이요. 그 자에 모두 달자가 들어 있어서 사마팔달이라고 불렀다네요. 예를 들어 그 백달, 뭐 중달, 쑥달 뭐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 이렇게 해서 어쨌거나 사마이는 조조에 의해서 발탁이 되고요. 그리고 벼슬길에 오르고 처음에는 이렇게 그 문화견은 이 교육을 담당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해서 사마이가 채택되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 조조는 지금 이 막강 파워를 휘두르면서요. 그때 그 왕이나 누릴 수 있는 그 뭐냐면은 그 구석의 예우, 이 구석의 예우라는 거는 그 천자가 공로가 큰 사람에게 하사하는 이 9가지 물품이거든요. 이거에 반대한 그 책사 중에 한 명이 그 자기와 함께 그동안 고난을 같이 했던 그 순욱? 근데 이 순욱에게 어떤 거를 보내냐면요. 조조가요. 그 빈 밥그릇 있잖아요. 그것을 봉해서 보내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스스로 죽으라는 명령이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자기의 책사를 죽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이 문제가 나왔는데 이때 순유가 나오는데 이 순유도요. 그 순욱처럼 이 반대해서 결국 비슷하게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조조는 나중에 심지어 이 복황후를 시해하고요. 자신의 딸을 황후에 앉힙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손곤과의 그 합비 싸움에서 돌아와 대략 그 216년쯤이요. 조조는 위왕으로 책립됩니다. 자, 이때부터 그 조조는 황제가 움직일 때와 같은 의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요. 다시 유비 쪽으로 오면요. 지금 아까 공명이 그 유비의 이 간절함에 마음이 움직여서 그 비전을 제시하면서 유비의 이제 편에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 제일 먼저 제시한 비전이 바로 뭐였냐면은 그 솥발처럼 셋이 맞서 대립하는 형세, 그 정족지세. 그래서 이 천하 삼분직에 이 비전을 주잖아요. 그런데 기회는 옵니다. 자, 이 기회가 바로 어떻게 오냐면요. 바로 적벽대전에서 기회가 옵니다. 자, 이 적벽대전에서요. 지금 이제 보면 그 난세와 그 위기 속에서 어떻게 기회를 찾는지를 본 것이 참 재미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여기에서는 이 제갈량, 주유, 손권, 이 조조 사이에 그 설전이 펼쳐지는 상당히 읽는 재미가 최고조에 이르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그 강동의 송권의 선택이 가장 긴박한 상황으로 내몰렸는데요. 지금 조조가 강남으로 이 쳐들어올 기세여서 이 항복하자는 자와 싸우자는 자로 나뉘고, 그런데 싸우자니 조조의 그 100만 대군을 대적할 수 있을까 너무 두렵고요. 그리고 항복하자니 과연 조조가 받아들여 줄까, 그것도 두렵기만 한 상황입니다. 이때 이 송권의 결심을 싸우자로 굳히게 하는 전략가가 바로요. 이 두 명의 전략가가 바로 제갈량과 주유입니다. 이 제갈량과 주유의 이 설전도요, 장난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강동이 이 조조를 막을 방도라고는 장강 하나뿐인데요. 자, 조조는 이때 수천 수백 척에 이르는 이 전선을 상류에 집결시켜 놓고 이 수륙으로 동시에 공격해 올 태세입니다. 그런데 주유가 승리를 이 장담하는 것은요, 먼저 첫째, 북방에 마등이나 한수를 두고 남쪽을 치는 것. 둘째, 북방 군사는 수전에 어둡다는 것. 그리고 셋째, 엄동설한이라 말먹일 꼴이 부족하다는 것. 그리고 넷째, 중원의 군사에게는 이 남쪽의 기후와 풍토가 맞지 않아 쉽게 병에 걸리기 쉽다는 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 주유가 가장 열받는 것은 뭐냐면요, 이 조조가 강동의 두 미인인 이 손책의 부인과 이 자기 부인, 즉 대교와 소교를 노린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 지도에 한번 보면요, 이 삼국지 100년도감에 여기 지도에서 한번 보여주듯이요, 이 사실상 조조는 이 83만 대군이고요, 동호는 고작 5, 6만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적으로 이 열세한데 어떻게 그럼 주유가요 이 대전을 이끄는지. 그런데 사실상요, 지금 이 주유의 속내를 꿰뚫고 있는 전략가가 바로 항상 공명이었어요. 주유는 이 매번 이 제갈공명의 계략이 한 수 위인 것을 인정하면서 사실상요, 공명을 살려두었다가는 강동의 근심거리가 될 게 분명하니 늦기 전에 이 공명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동호를 위해 화근이 될 유비도 없애려고 계획을 세워요. 그러나 매번 공명의 계책에 속아 실패하고요. 그리고 주유는 속을 끓고, 그리고 주유는 계속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속이 타는 주유는 이 방통의 계책인 연환계를 노숙에게 듣고요, 그 제일 먼저 이 조조대군에게 반드시 이 화공을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화공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큰 강물 위에서는 배 한 척이 불에 붙었다고 해도 나머지 배들이 모두 흩어져 버리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이 모든 배들을 한 대 붙여 놓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방통을 불러서 이 연환계를 쓰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연환계는요, 그럼 이 연환계라는 이 계책은 적에게 첩자를 보내 계교를 꾸미고 그 사이 자신은 승리를 얻는 그런 계책입니다. 이 방통의 이 묘책은요, 무사히 조조에게 전해지고요. 그리고 조조는 너무나 기뻐하며 방통에게 사례까지 합니다. 자, 배 타는데 익숙하지 못한 이 북쪽 군사들은 이리저리 몸이 흔들려
자, 병에 걸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요. 그 큰 배 하나에 이 작은 배 30에서 이 50척을 한데 묶음으로 하여 이, 이 배멀미, 그리고 배멀미가 심했던 거 그런 것도 다 쉽게 고쳐지고요. 그리고 또 뱃머리와 이 꼬리에 쇠고리를 달아 연결하면은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이 넓은 널빤지를 깔아 놓으면 사람들은 물론 말까지도 달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풍랑이 일거나 조수가 드나들어도 두려울 게 없다는 이 계책을 자, 조조가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정욱은요, 그의 책사 정욱이 이 전선을 모두 묶어 놓아 편하지만 적들이 이 화공을 쓰는 날에는 피하기 어려우니 거기에 대한 방책을 세우라고 합니다. 그러나 조조는 자, 봐라. 지금 한겨울인데 이 한겨울에는 서풍과 북풍이 있을 뿐 화공을 써도 오히려 주육은 이 자신들이 불을 뒤집어 쓸 테니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하고 반문을 합니다. 자, 이러한 조조의 설명을 듣고요. 사람들은 모두 그의 그 뛰어난 지략과 이 계책에 감복할 따름이었습니다. 자, 거기다가요, 또 이 동호의 이 주유군 진영에 이 황계가 곤장을 맞아 앙심을 품고 이 조조에게 항복해 오겠다는 밀서까지 받았으니 조조는 호탕하게 웃으며 승리가 눈앞에 있다고 장담합니다. 자, 이 무렵 그럼 주유는요, 이 방통의 연황계와 이 황계의 고육지책 이 항복 작전까지 착착 진행이 되었지만 이 정신을 놓을 만큼 병세가 깊어 알아 눕습니다. 자, 그 병세는 답을 아는 사람은 공명입니다. 그래서 공명이 찾아와 이 도독의 마음에 번열증, 열이 나고 이 가슴이 답답한 이 병세가 지금 그 종이 위에 16자의 글자를 써주면서요. 이게 바로 이런 약을 써야 하지 않겠느냐며 내밀입니다. 그 16글자가요, 뭐였었냐면, 조조를 치려면 화공을 써야 하는데, 이 모든 일이 구비되었으되, 오직 동풍이 빠졌구나. 자, 이렇게 그의 마음을 읽어버립니다. 이제 주유가 한시가 급하니 자신의 병을 어떻게 고쳐달라고 하죠. 근데 공명은요, 자신이 이 기문둔갑 천서를 전수받아 능히 바람을 부르고 비를 내릴 수 있게 있다고 하면서 이 높이가 9척의 3층으로 된 칠성단을 지어주면 사흘낮 사흘 밤 동안 동남풍을 불게 하겠다고 자, 답을 줍니다. 이에 주유가 너무나 기뻐하며 즉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자, 그러나 이제 자, 기다리는데 미풍조차 일지 않고요. 숨막히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자, 조조 진영을 불안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삼경 밤 12시쯤 바람 소리가 들려옵니다. 마침내 동남풍이 불자 이 천지 조화를 마음대로 하고 귀신도 알지 못할 도수를 부리는 이 제갈량을 살려두었다가는 동호의 큰 화근이 되겠구나. 자, 그래서 급히 주유는 이제 군사들을 시켜 그 100명의 도부수와 그 100명의 국노수를 시켜서 즉시 공명을 죽이라고 명합니다. 근데 또한 공명이 미리 이 주유의 마음을 잃고 조자룡을 매복해 바람처럼 배를 타고 빠져나간 뒤였죠. 자, 그리고 또 공명은 이 조조가 패에 달아날 길목에 군사를 매복해 두고요. 그 마침내 마지막 관문에 이 관훈장을 배치해서 자, 조조에게 받았던 그 은혜를 이죠. 다시 한번 갚을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관우가 조조를 살려 보내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읽는 정말 재밌습니다. 읽을 때요. 자, 그런데 자, 이 적벽대전에서 자, 조조의 대군이 몰살당하고 조조는 간신히 자, 이렇게 목숨을 구걸하고 살아남았고요. 자, 그런데 이 적벽대전의 승리는요. 이 동호 주유군의 것이었지만 사실상 유비군에 의해 돌아가요. 자, 적벽대전 이후에 이
제갈공명이 처음 말했던 이 군사를 일으키고 천하를 다스릴 만한 땅이라고 했던 이 형주요. 이 형주가 드디어 유비의 것이 되고요. 이 나중에 형주는요. 두고두고 정말 사연 많은 땅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일로 희생만 치르고 유비 좋은 일만 시키고 나자 주인은 정말 화병으로, 사실상 화병으로 죽는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그럼 이 형주를 얻은 이 유비는요. 그 이후에 이 방통을 얻고요. 그리고 이 촉의 장속의 도움으로요. 이 천하의 그 드문 험준한 요새이며 기름진 땅 익주요. 그 땅을 얻는데 성공합니다. 자, 이로써요. 처음 그 공명이 유비를 만나 그 보여주었던 그 비전이요. 조조, 손권, 유비의 그 천하 삼분직의 그 전략이요. 이게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그 위초고 삼국시대의 이 경쟁 구도가 잡히는 셈입니다. 우리가 중국 역사 이 하은주, 춘추전국, 진한, 그리고 후한, 지금 이 60년에 가까운 위초고의 이 경쟁 시대인 거죠. 그래서요, 지금 요 4, 5, 6권을 읽는 부분은요, 그러니까 가장 그 진수라고 하자면 이 전략가들 사이의 설전. 그래서 그 책을 읽는 재미가 압권인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